안녕하세요. 대치동 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월 3주차 시작합니다. 자, 입시부터 들어갈게요. 슝슝 원드님, 오늘 원장님 말씀 직접 드리니 1박 2일 여행이 그 고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도 써주시고 답도 직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 이미 갔다 오셨겠네요. 잘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기말시험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진로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말이 친구들이 당일치기로 시험 본다고들 했다면서 제가 공부 미리 좀 하라니까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학년부장 선생님께 진로 과목이라 성적 산출 ABC로 나오는 거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아이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입의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원점수로 대학에 반영되나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은 건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클래스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클래스유 등록해 주신 우리 자막글 회원님이시군요. 자, 당연히 우리 심심한 언니님 질문해 주신 거에 제가 정확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소재대학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예시, 제가 요 자료 한번 가져왔고요. 반영 방법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반영 방식이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등급, 이래서 환산 등급 또는 환산 점수로 반영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A, B, C로만 되는 게 아니죠. 고대 같은 경우는 성취도 비율, 고령 성취도별 환산 점수 9단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 B, C로만 들어가진 않아요. 정성평가라는 것도 이제 그냥 A, B, C로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성평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원점수 평균 점수를 고려한 환산 점수, 즉 우리가 그 원점수가 바로 들어간다 개념은 아닐지라도 원점수가 들어가서 학교 자체별로 기준점이 달라요, 다. 그래서 이게 요번 입시에 좀 혼돈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혼돈 포인트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거기서 나의 차별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학교 환산 점수를 하건, 그리고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하건, 자기 등급 원점수 환점 점수라든 그냥 등급을 하든 원점수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 그리고 다른 전형들은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시를 노리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1등급이고 최상위 등급을 받아서 이제 탑스쿨 가는 걸 우리가 목표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문대 중심으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자, 반영은 정교과를 다 하는 데가 있어요. 고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교과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음악, 미술, 체험, 진로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교과만 나머지 학교들은 주요 교과만 이제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과목을 보면 과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통이랑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은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A, B, C만 받고 A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보면은 진로 선택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게 돼요. 연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 20%, 이건 진짜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 연대 정도 내는 애들, 합격선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다 A를 받겠죠. 그러면 연대가 판단할 때 A만으로 판단할까요? 자, 요거 우리가 대학교 입장에서 더 들어가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다른 경쟁자들과 내가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입시의 포인트입니다.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원점수,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입력할 때 우리가 흔히 원점수 들어가고 평균, 표준 편차, 석차, 이렇게 4가지 지표를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입력 양식은 다르고 과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4가지를 집어넣는 이유가, 대학에서 볼 때도 완전 경쟁력 없는 학교에서 얘가 그냥 1등급 나온 거랑 좀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 1등급 나온 거 완전 같이 칠 수가 없죠. 다르게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랑 표준 편차, 석차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은 그 학교 난이도랑 아이들이 어떤 성적 분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어떤 두각을 드러냈는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통이랑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에서 9의 상대 등급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진로 선택은 생기부에서 보면 우리가 절대 등급 A, B, C를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러면
종합 평가입니다. 그 정성적 평가랑 정량적 평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성적 평가라는 건 수치로서 A, B, D, A, B, C, A, B, C 뭐 그리고 1, 2, 3, 4 요것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애가 진로 선택에서 A를 받았는데 교과별 세부특기에서 인공지능 내용을 봤는데 다른 애들이랑 별로 차별점이 없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독관들이 좋게 봐줄까요? 입사관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뽑을 때 장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 다 똑같이 A 받았는데 얘도 요 과목,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교 노릴 때는 어차피 내신 등급은 대부분 다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신 등급이 좋은데 얘는 진로 선택 과목마저도 되게 정성을 들여서 한 게 티가 나. 인공지능 과목인데 얘가 수학이랑 연결해서 또는 비문학 공부해서 제시문에서 연결했던 내용들이랑 연계해서 내가 공부했고 관련된 책들을 확장해서 읽어서 이런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부를 했다 이런 게 티나면 차별화가 되겠죠. 똑같은 등급 받은 애들 사이 안에서도 그 차별화 전략 때문에라도, 그리고 원점수 기준으로 환산평가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유념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A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 그럼 난 차별화가 없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 볼 때 똑같이 A를 쳐줄까요?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차별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진로 선택 과목 다들 그냥 편하게 전날에서 A를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 과목 준비할 때, 과목 수업 들을 때 되게 집중해서 뭔가 포인트 하나 더 잡아내고 내가 세부특기에 더 좋은 얘기가 쓰일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점수도 훨씬 좋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평가치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되게 긍정적이겠죠. 과목별로 봤을 때 A 받는 거는 충분히 다른 애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료 요번에, 왜냐면 입시 전형이 계속 변하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별 반영 방식들은 계속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특히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그 유형에 따라서 보지 않으면 좀 좋은 차별화 포인트를 하나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실리고 적당한 원점수 받는다? 이 정도면은 마이너스는 안 될 거예요. 내 그 입시하는 입학 사정관이 마이너스는 하지 않겠지만 플러스도 없을 거예요. 플러스를 받아야 내가 경쟁자들과 이겨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드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신다면 어머니가 강조하실 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실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으로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내 능력치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원점수도 더 높게, 그리고 과목에서도 세부특기 좀 더 잘 쓰일 수 있게 과목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엑스트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좋은 평가가 쓰인다면 너무 좋겠죠? 생각보다 시간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할 때 열심히 해봅시다. 알았죠? 화이팅! 자, 국어편으로 넘어갈게요. 문학 개념 공부, 비문학 어휘 잡기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국어 관련 질문들이 있어 이 댓글을 남깁니다. 비문학과 문학을 예비 매산비와 매산문으로 이번 여름방학까지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권의 책들이 끝나면 무슨 책으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비문학은 거의 다 맞았는데 넘어가는 건 아이가 완성도에 따라 다릅니다. 완성도에 따라서 다음 책을 뭘 할지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비문학은 거의 다 맞았는데, 비문학을 거의 다 맞았다면 좀 더 과감하게 매3비, 그게 고3 수준이잖아요. 바로 가셔도 됩니다. 좀 많이 틀리겠죠? 속도는 좀 더 느려지고 괜찮습니다. 거의 다 맞는다면 도전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학이 너무 약하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매산문 끝나고, 예비 매산문 끝나고 매산비 가야 하는 거는 무리예요. 수능 개념 강의, 윤회전 개념 나비 효과를 바로 듣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또한 듣는다면 교재도 사야 안 하면 인강만 듣고 예비 매산문 연습만 해도 충분할까요? 마지막으로 현대시나 고전시가 들을 읽다 보면 단어들을 너무 많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 국어 공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학 전략 되게 디테일하게 짜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어머니가 주신 정보만으로 제가 1차 판단해드리면 지금 매산문 하는 거 일단 정지하고, 방학 때 아니면 듣기 되게 힘들어요. 수능 개념 윤회정의 나비 효과가 지금 편이 2개가 있습니다. 수능 개념 편이 있고요. 요거는 예비 고3들 또는 고3들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입문편이 있습니다. 고1, 2학생 또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설명이 더 풍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상위권 친구들, 센스 좋은 친구들은
그 문학 개념을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개념 강좌를 들으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내공이 아직은 좀 덜 갖춰진 친구들 그리고 학년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뭐 중1 이 학생들은 인문편 들으라고 해요. 인문편이 1, 2, 3권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강도 좀 많은 편인데 뭐 비문학편까지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시문학, 소설문학, 특히 시 파트 1권이 시 파트거든요. 요거는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윤혜정, 나비효과 인문편 같은 경우는 인문편이건 수능편이건 교재는 반드시 구매하세요. 교재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네. 그리고 교재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더 되죠. 왜냐면 이론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내가 다시 보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강의 한번 쭉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강의 본 다음에 그 분석 용어나 개념 용어들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완성이라 교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얼마 하지 않으니까 구매 꼭 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워크북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즉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는 워크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매산비 정지하시고 개념 나비 효과 입문편 책이랑 요 워크북까지 해서 적용 연습하시는 것까지 완성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비문학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1권인 시문학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시문학이 잘 완성되면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려요. 시가 진짜 이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설 문학은 좀 술술 가는 편이라 이번 방학 땐 시문학은 필수. 내공이 좀 시간이 된다면 소설 문학까지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고전시가 당연히 어려워요. 용어들 모르면 사실 외국어입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마침 그 우리 윤혜정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고전시가 편을 무려 4개의 강좌로 27, 28, 29 각 강좌가 30분 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걸 안 듣고 문제 풀면 되게 삽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답 분석 잘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면 개념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들으면 용어들 그리고 그 시에 대한 분석 방법이 현대시랑 약간 다르겠죠. 접근 방식들이 그 다른 방식들을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워크북을 통해서 적용 연습해보면 그 다음에 예비매선비 풀면 딱딱딱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강추 지금 하던 테크트리에서 예비매선문 딱 정지하고 빼고 그 개념 나비 효과, 윤혜정 나비 효과 입문편으로 해가지고 개념 강좌 쫙 듣고 그 다음에 개념 강좌 다 듣고 개념 공부하면서 워크북 저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개념 강좌 듣고 듣는 거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 대신 개념 강좌 들을 때는 이론은 좀 암기하세요. 워크북 기준으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입식 공부 어쩌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잘 외우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암기 너무 안 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스카이님 질문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자꾸 질문하고 싶어져요. 예비 고1 비문학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어휘가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휘 공부해야 할까요? 지문을 풀면서 사전을 찾아보며 익혀야 할까요? 아니면 어휘집을 따로 풀고 암기해야 할까요? 영어 단어처럼. 만약 어휘집을 풀어야 한다면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학년이 좀 낮은 친구들은 어휘집 병행 그리고 특히 방학 때는 어휘집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휘풀을 쌓는 게 물론 되게 원론적으로 보면 글 맥락 안에서 보고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옛날 타입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좀 엘리트인 사람 그리고 독서량이 많았던 사람들한테는 적용되는 얘기예요. 물론 아이가 독서량이 많았다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독서량이 많지 않아서 어휘를 좀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은 저는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실용적으로 봤을 때 트랙을 2개로 나눕니다. 즉 어휘를 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어휘를 찾아서 공부하는 건 다르게 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2개를 병행했을 때 좀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단어 어휘 찾아봐야 돼요. 특히 아버님들 중에서 뭐 국어 어휘 그거 굳이 찾아봐야 되나? 그거는 아버님이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타입 국어 그 예전에는 어휘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과 과정이.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독서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휘를 약간은 시드 어휘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가 독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1등급 어휘력보다는 그 내용들도 좀 더 필수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휘가 독해다 초등편 3권 있고 그리고 그 중등편 1편, 고등편 1편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편은 볼 필요 없고요. 중등편만 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어휘가 독해다 책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2개를 좀 다르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기본 독서량이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비문학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런 학생들도 내가 이과 공부 빡세게 하느라 시간이 없다 이런 친구들 시간을 따로 빼기는 힘들고 그 대신 비문학 공부는 꾸준히 한다 이러면
문제 풀 때 어휘 찾고 풀지 말고요. 다 풀고 나서 내가 제시문이랑 그 문제도 맞은 문제 전부 다 해서 그냥 쭉 읽으면서 어휘 뜻을 사실 명확히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애들 찾아서 그때 사전 찾아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써보고 아 이게 그 사전적 정의를 쓴다고 그 용어를 명확히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문으로 내가 활용해서 말해보는 거 요거까지. 그 다음에 사전적 정의를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훈련받는 거 아닌 이상 사전적 정의를 외우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하실 때 홍보를 할 때는 그 사전적 정의를 한번 쓰고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훈련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이런 어휘력 책 한 권 병행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영어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HG1 3000님 저번 영상에서 도움받아서 이번에 꼬리표를 보니 반 6등에서 반 2등까지 평균 13점 올랐습니다. 엄청나네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서 기말은 과목도 많아지고 내용도 넓어지는데 평균 13점 올랐다는 건 완전 거의 레전드 찍은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쌤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여름방학인데 영어학원에서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이 영문법 진도를 빼고 있는데 앞에 기초적인 문법들 동명사와 같은 문법들 복습을 3학년 여름방학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중학교 영어 문법 복습을 여름방학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영문법은 그 겨울방학에 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영어나 국어와 같이 문과 쪽 과목에 약해서요. 이거는 문과 쪽 과목에 강하신 분들도 사실 이걸 그 아이맞춤으로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일단 지금 학원에서 수동태 뭐 이런 거 현재 완료 나간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험에 필요한 그 문법상들을 나가는 거잖아요.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초 문법들을 예전 해놨던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자, 요 영상에 담겨 있어요. 영문법 마스터 비법,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서 그 내용 영어 문법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 말고 그 앞에 또는 기초적인 부분들 놓쳤던 것들 꽉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영어 문법 복습을 여름방학에 끝낼 수 있냐? 모든 영역들을 다 하시는 거는 약간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문법들 위주로 좀 골라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문법책에 보면 한 절반 정도 어머니가 딱 보셔도 이거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들 있죠. 시제, 기본 문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핵심이기 때문에 동명사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법책의 절반을 목표로 하세요. 너무 다 하시는 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요. 고등 영문법은 겨울방학에 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겨울방학에 중등 영문법이 탄탄하다면 뭐 겨울방학에 하는 게 당연히 상관은 없습니다. 네, 중등 영문법이 탄탄해야지만 그 대신 고등 영문법도 갈 수 있다. 요거 생각하시고 중등 영문법에서도 핵심 영문법들 명확히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우리가 줄이면 완성도가 높아져요. 자, 그리고 엘리님 예비고1입니다. 영어학원을 다니지만 다른 파트보다 듣기 파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소홀해지는 느낌이고 점수도 낮아지는 것 같아 방학에 보충하고 싶은데 영단어 영문법 추천 교재 영상인데 듣기 교재 추천해주신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재 추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그 부캐가 유튜버잖아요. 대치동 장원장 부캐입니다. 제가 메인 캐릭터는 진짜 대치동 원장이고 대표 원장이고 그 대치동 장원장은 유튜브 부캐인데 유튜브에 제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자잘한 내용들 예전에는 좀 올려드렸었는데 올리면 뷰스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기운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자잘한 내용들 많이 못 올려드리고 이렇게 Q&A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내용을 그리고 제가 다 올리면 일주일에 거의 유튜브만 풀타임으로 찍으면서 하루에 그 일주일에 3개에서 5개씩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본캐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듣기 평가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어휘풀이랑 관용어구 잘 몰라. 그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영어 듣기 수준은 리딩이나 그래머 같은 학년 리딩 그래머 수준보다는 영어 듣기 수준이 낮아요. 수능만 보더라도 수능 제시문 영어 제시문 수준보다 듣기 평가 제시문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휘풀이랑 관용어구풀 즉 말할 때 구어체로 쓰는 관용어구들인데 그걸 모르면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듣는 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매트리얼들을 많이 보고 영어 영들을 많이 본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게 다소
내가 정량적으로 안 된다. 특히 나는 이과형이야. 그리고 영어를 사랑하진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자주 많이 보지도 않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듣기 연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듣기 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대신 듣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영어 듣기 할 때 영어 듣기 되게 잘 연습하고 스크립트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스피킹 능력도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실제로 쓰는 쓰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많이 세게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땐 2개 정도 듣기. 시간도 되게 짧잖아요, 듣기 훈련. 그 대신 실제로 도움되는 걸 해야 돼요. 점수화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학년이 너무 낮지 않다면 고1 영어 듣기부터 시작. 다른 중등 교재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이상인데 내가 영어 꽤 잘한다?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저는 스크립트 먼저 해석 연습하고 그 다음에 듣기 문제 풀라고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능력되면 그냥 듣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딕테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딕테이션에서 그래서 이 책들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 교재 안에 보면 딕테이션 할 수 있게 빈칸을 뚫어놨어요. 내가 풀문장 그냥 쓰면 되게 좋은데 시간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빈칸만 딕테이션 빈칸 테스트 볼 수 있게 빈칸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저희가 이제 스터디 PT에서 실제로 제가 본캐가 공부시킬 때는 일주일에 맥시멈 1개 듣기 평가 시키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은 그 대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트를 2개 정도 나눠가지고 시킵니다. 즉 월요일 정도에 한번 모의고사 테스트 보고 채점 분석해서 내가 틀린 부분 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잘 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스크립트의 문제 절반 정도 1번부터 17번까지 수능 같은 경우는 유형이 문제 개수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절반 딱 잘라가지고 한 8개에서 9개 문제 정도를 이제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나머지 문제 해가지고 딕테이션 연습 딱딱 나눠서 하는 거. 특히 언어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3일 이내로 연속으로 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걸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실력 늡니다. 그리고 그건 학원에서 잘 안 시키게 되는 게 거저잖아요. 사실 학원에서 시키면 이건 굳이 자기가 개인이 해도 되는데 학원에서는 좀 더 어려운 거 설명해주고 어려운 테스트 봐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해도 되는 걸 굳이 하면 사실 시간 까먹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학원에서도 더 맞는 겁니다. 사실 안 해주시는 게 좋은 학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연습하시면 영어 듣기 금방 는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2권 책 다 좋아요. 어떤 걸 하셔도 되는데 얘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집이 좀 더 예쁘고 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둘 다 마더텅입니다. 마더텅이 참 좋은 책 많이 만들어내는데 요 100% 실전 대회 MP3 고교 영어 듣기 24일 모의고사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1 편부터 들으시는 거. 그리고 정답률이 많이 높다면 바로 과감하게 고2나 고3 편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률 24일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듣기 평가 자, 시간 제한해서 내가 봤는데 너무 잘 맞아. 그럼 다음 편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2, 3학년으로 쭉쭉쭉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절반이에요, 절반. 자, 수학편이 안 들어오죠. 수학이 진짜 질문이 항상 많은데 수학편은 제가 따로 찍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제가 바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시즌 오프 여러분이 제 팬들이시면 지금 시즌 5잖아요. 6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방학 때 끊어주시는 거 알죠? 끊어주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즌 오프가 있는데 시즌 오프를 길게는 안 잡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동안은 제가 이거 질문 Q&A는 아마 질문도 방학 때는 좀 많이 안 어차피 많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으면 코멘트로 제가 타이핑 쳐서 아마 올려드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렇게 좀 더 내용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시즌 6 때 하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 타이핑으로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시즌 오프 기간 동안은 다른 컨텐츠들 끊지 않고 일주일 그래도 1개 이상은 무조건 올려드릴게요. 열심히. 그래서 시즌 6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는 건 그때 시즌 6 시작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아마 2주차 정도의 영상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 3주 정도? 2.5주에서 3주 정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린 건 요거랑 요 다음 편 있죠. 제가 수학편 준비한 것까지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끊기지 않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시고 정성 들인
내용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오가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대치동 장원장 채널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저희 대치동 장원장 채널을 애청하고 계신 스마트맘 여러분이랑 홍콩로 여러분이 너무 수준이 높고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번 그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편에서 뵐게요.